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바로 목전에 둔 임산부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어찌할지 몰라 고민도 많이 했지만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혼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3개월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연애를 길게 한 건 아니었지만 사고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자마자 결혼하자고 매달리더군요. 만난 순간부터 결혼하자고 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에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퇴근을 하면 회사 앞에서 한 달 동안 한시도 틈을 주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저에게 무슨 약을 먹인 건지 몰라도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저랑 교제를 시작하더니 또 죽어라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고 난리였어요. 결혼 허락해달라고 매일처럼 부모님께 과일이며 홍삼이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그런 그가 싫진 않았고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 뜻대로 서둘러 결혼했어요. 남편은 착해 보였고 선비같이 깨끗해 보이는 맑은 사람 같았죠.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저랑 결혼하려고 잘 보이려고 자기 본 모습을 숨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2년 동안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아기를 빨리 갖자면서 졸라대기에 결혼 석 달 만에 임신을 하고 5달째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를 떠받들듯이 하던 사람이 점점 저를 하녀 부리듯 했고 집에 들어오면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내 남편만큼 착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말하는 입도 거칠더군요.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고 욕도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남편 입이 짧다고 반찬 만드는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시길래 맛있게 좀 먹어달라 했는데 친정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어찌하냐며 바로 욕을 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진 착하고 싹싹하고 듬직한 사위처럼 굴더니 제가 임신 5개월쯤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니 완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친정엄마가 해둔 반찬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임산부인 저에게 피곤하다면서 따뜻한 물 떠와서 발 씻겨달라고 하질 않나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같은 소방인데 그리고 네 뱃속에 아기 아빠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면 남편이냐? 라더군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대들었어요. 평소 때 같으면 무조건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제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거친 욕을 한 바가지 퍼붓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고 겁이 나서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2개의 인격체가 있는 듯 보였어요. 제가 더 대들었으면 주먹이 발사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욕을 해도 무서워서 눈을 깔기만 했었네요. 남편은 바깥에서 사회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전까지 저에게 하던 것처럼 남들에게도 인상 한번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들 지인들한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털끝만큼도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아요. 저도 남편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니까요. 제가 왜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본 모습이 이런 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떤 인간이든 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더군요. 무조건 제 잘못이랍니다. 그리고 끽소리도 못하게 하네요. 남편은 양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어요. 사람이 이리로 쉽게 변한다는 것이 무섭더군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본 모습을 숨겼다네요. 그래서 아기도 빨리 갖고 싶어 했던 거고요. 앞으로의 꿈은 결혼해서 왕처럼 계속 대우받고 사는 거라며 제가 임신 5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친정에 가겠다고 하거나 하나같이 자기를 더 받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은 막말도 심했습니다. 네가 얼굴이 반반해서 결혼 전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지? 만약에 이걸로 친정집에라도 가거나 나랑 안 산다고 네 집 가서 내 흉 보면 나랑 결혼하고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네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넌 나랑 헤어지게 되면 그놈들 중에 한 놈한테 갈 거잖아? 내가 그걸 두고 볼 줄 알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내가 출근하고 오는 그 많은 시간에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닐지 몰라서 감시하느라고 아주 피곤해 죽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소름 끼쳤죠. 그러고 보니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저에게 수없이 전화를 해대고 밖이라고 하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냐고 데리러 간다고 해서 저를 끔찍히도 아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요. 또 한 번은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장이 들어서 구경차 집 밖으로 나오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 걸 잊고서 집에 두고 2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왔더니 핸드폰에 남편과 시어머니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더니 엄청 화를 내시더군요. 어디 갔다 오느라 이제 왔냐고 하시면서 아들이 네 걱정하면서 찾더라고. 위치 추적하니까 핸드폰은 집에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회사 일도 못하겠다고 일찍 퇴근해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걱정했다면서 저를 혼내셨어요. 잠깐 시장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시장 가는 것까지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사사건건 허락받아야 하냐고 시어머니한테 되려 화낸 적이 있었어요. 조금 있다 남편이 오길래 그렇다고 퇴근을 하냐며 핀잔 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죠. 시장에 다녀온 거 맞지? 뭐 샀는데? 시장에 다녀온 거 맞아? 나는 옛날에 만난 남자들이 또 쫓아와서 만나러 나갔나 했지. 라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농담이겠지 싶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진담이었어요. 이제껏 모르고 살았던 게 부단히도 제가 멍청한가 봐요. 최근 들어 남편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 많아서 남편이 더욱 무서워졌고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남편 신용카드를 뺏어갔더군요. 그 외 통장 비밀번호도 바꿔버린 거예요. 임산부가 은행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리고 돈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일주일에 2번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대로 자기 말을 따르라면서 주인한테 고마워하듯 하라니요. 저더러 노예라고 서슴없이 말하더군요.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생활비만이라도 그냥 달라고 싸워봤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 나를 즐거운 듯이 쳐다보는 남편은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님이 분명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통 다른 부부처럼 싸워서라도 남편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대들고 대꾸하면 분명히 주먹 다툼이 일 것 같아서 말이죠. 여전히 친정엄마와 친정식구들에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아직도 하나밖에 없는 이쁜 사이였어요. 친정엄마도 아시고 나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상상이 되어서 함부로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 뒤로 3달 동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지옥을 맛본 것 같네요. 남편의 강압적인 말투와 잔소리 그리고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건 일주일에 2만 원을 주면서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검사까지 하고요. 100원짜리 단위도 체크합니다. 환장할 일이었죠. 가계부 안 썼다고 2만 원 그마저도 안 줬습니다. 가계부 쓰고 보여주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샀냐고 물어보고 햄버거 하나도 제대로 못 사먹는 돈 가지고 헤프게 돈 쓴다고 타박까지. 정말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런 날은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서 숨죽여서 울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수록 기고만장했고 더욱 심해졌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 1년 차에 임신 중인데 이렇게 불행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뱃속의 아기를 먼저 생각하자고 다짐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주말을 같이 보내려고 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인데도 말 한마디 없이 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알다시피 생활비가 2만 원이었기 때문에 변변히 장 보는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제 수중에는 돈이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있어서 저녁 고비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겸 점심 식사 대접도 해야 하는데 차릴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전날 저녁부터 크게 걱정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재방에서 술 마시다가 친구랑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깨우면 친구분이 깰까봐 남편을 깨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한쪽 의자에 걸쳐있는 남편 바지 밖으로 지갑이 보였습니다. 그냥 잘 되었다 싶어 남편 바지 속에 있는 지갑을 열었더니 웬걸 수십 장의 5만 원권이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임신한 아내 돈 주는 걸 아까워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거기서 5만 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손살같이 내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더니 하는 말이 야, 이 도두가 어디다 손을 대?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옆에 자던 친구도 깨서 남편이 저에게 욕지거리 하는 걸 봤습니다. 남편 친구가 깨어서 앉아있는데도 남편은 자기 지갑에 손을 댔다고 날뛰었습니다. 남편 친구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집에서 멀리만 가고 싶어서 무조건 걷거나 생각하니 저에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바탕 울었더니 지나가던 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엉엉 울면서 그랬어요.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했죠. 경우 없이 나오느라 핸드폰도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 도움으로 남동생에게 울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기 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쪽 같은 딸이 몰골로 나타나니 부모님이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편히 자라고 다독거려 주셨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맛있게 폭 잤습니다. 남편의 친구 앞에서 남편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집을 나갔는데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임산부가 가면 어디로 갔겠어요. 친정밖에 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친정집에 전화를 안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자식 때문에 핑계대고 이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시며 제 마음이 정해지면 바로 이혼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그 집엔 죽어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악마 같은 얼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이 남편 있는 저희 신혼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봤는데 아주 뻔뻔했다네요. 제가 다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면서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고요. 친정아버지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혼수해갔던 가전제품이며 가구들까지 다 옮기기로 했고 이불도 싸려고 정리하는 중에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가계부를 보셨답니다. 정말이지 추잡스럽게 생활비를 준 내용과 제 통장의 잔액을 보시고는 울분을 못 참으시고 남편을 내리치셨다고 해요. 그 가계부는 이혼소송 증거물로 제출할 거고 그동안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너무 걱정 말고 아기 잘 낳을 고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저런 못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니 말입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아기가 뱃속에서 행여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하다가 아기 잘 낳고 키우렵니다. 여기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으나 먼저 겪으신 분들께 제가 계산적인 건지 여쭤보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 커플은 올해 32살 동갑이고 4년 연애 후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간단히 적어보자면 여자는 7년차 연봉 3,200만 원이고 모은 돈 9천만 원에 집에서 4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입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집에서 2천만 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는 아직 직장 생활 중이세요. 퇴직하셨어도 본인 생활을 하실 정도는 됩니다. 남자친구가 가지고 오는 돈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남자는 5년차 연봉 5,100만 원에 집에서는 총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 하시고요. 아버님은 퇴직하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작년에 3살 위 아주버님과 결혼하실 때 6천만 원 해주셨다고 해요. 형님과 아주버님 취업이 늦어서 늦게 결혼한 케이스라 시댁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형님에게는 별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향이 검소한 편이지만 차가 필요해서 자동차 구입하고 직장이 타지라 매월 월세가 나가서 나름 많이 모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제가 남자친구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옮겨서 재취업 후 출퇴근 거리 봐서 자동차 구입할 예정이고요. 신혼집은 구축 전세를 들어가 신혼가구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방이라 20평대 후반에서 30평대 정도로 생각하고요. 구축은 1억대 중후반으로 전세 들어가면 대출은 최소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단 선물에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먼저 남자친구를 떠보았더니 시댁에서는 은근히 예단을 바라시더라고요. 결혼식에 입을 예단비 500만 원에 차남이라고 1,000만 원을 그 외 다른 지원은 없으십니다. 친정엄마에게 물어보니 첫사위라 예단 예물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시계와 정장은 맞춰주고 싶어 하십니다. 솔직히 처음에 엄마 마음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시댁에서 예단 바란다는 말을 듣고 엄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해준다면 정장까지만. 오고 가는 게 좀 기분이 좋지 않아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물로 받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예단을 해드려야 하나. 형님한테는 받지도 않으셨다면서 지원은 아주버님한테 다 해주시고 이래저래 나는 하기 싫다. 우리가 매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셋집도 대출해야 할 판에 무슨 예단이냐. 남자친구 입장은 형은 자금이 없는 상태라 집에서 지원이 많이 해줬던 것이다. 생략하는 집도 많다지만 형 결혼할 때 못 받아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 같다. 큰 금액은 아니니 해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해드리기 싫거든요. 처음 연애 시작할 때 남자친구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커플 통장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 했고 매달 각자 35만 원씩 모아 그걸로 데이트하고 놀러가고 커플링 맞추고 다 했는데 결혼할 때도 반반도 아니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더니 오히려 남자친구는 저보고 계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봉은 작년까지는 1,200만 원 정도였어요. 사실 작년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겹쳐 퇴사하고 결혼 준비하며 조금 쉬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시간 조율해 줄 테니까 결혼 전까지 도와달라고 하셔서 하루 5시간이라는 조건으로 연봉 깎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또 지역 이동해도 풀타임 근무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쓰게 된 계기는 우선 저는 집에서 기브앤테이크와 내리사랑으로 자라왔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안 계시지만 전이나 후나 제가 조그만 성의 표시라도 하면 항상 부모님은 더 돌려주셨고 해줄 수 있는 정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지역 옮기고 이직해야 하니 차 뽑을 때 2천만 원 보태준다고 하셨으나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엄마 돈을 너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우선 직장 잡아보고 거리 봐서 결정한다고 미룬 상태입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는 받는 것보다는 많이 비싼 건 아니더라도 몇만 원짜리조차 아끼는 집안 분위기로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기 위함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단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하지 않는 걸로 마음은 먹었습니다. 오늘 남자친구와 저녁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요. 받아들일지 더 트러블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면 헤어질 생각이에요. 엄마랑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친동생 같아서 충고할게요. 결혼하지 마세요. 장남은 다 지원해주고 차남은 의무만 주니 집에서 결혼할 사람이 님더러 계산적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평생 지가족 편들고 나중에 애 낳으면 님은 찬밥 됩니다.
전형적인 장남밖에 모르는 집안이에요.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나으니 결혼하면 안 돼요. 돈도 형네 결혼할 때 못 받은 거 뜯어내려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데이트 통장 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진심으로 벌써부터 저런 거 정 떨어질 것 같고 님 결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지는 받는 입장이니 상대한테 계산적이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니 그렇다 친다 해도 결혼자금 자체가 여자 쪽이 더 많은데 예단을 왜 해가야 해? 결혼은 그래. 형식적으로 절차가 중요해서라고 친다면 예물을 왜 생각하는 건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계산적이라고 하나요? 시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내 알 바 아닌 별일 아닌 것 같죠? 결혼할 때부터 대놓고 차별인데 결혼 후는 어떨 것 같아요? 넌 받는 거 없으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첫째는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이 말이 평생 나올걸요. 그 부모는 주는 자식 따로 받는 자식이 따로예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내 편이면 그나마 나은데 글쎄요. 남친 말을 보아하니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이번에 맺고 끊을 기회다 생각하고 대화 한번 제대로 해봐야 해요. 부모가 경우 없는 건 생각지도 않고 어디서 사람을 그깟돈 500만 원 아까워하는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남자는 여태 차별받고 사는 게 당연했으니 저런 것까지 전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님이 결혼하면 님도 같이 차별받아요. 님의 아이가 생기면 아기도 차별받아요. 시댁이 해주는 건 장남, 받는 건 둘째라는 건데 이게 결혼과 함께 시작일 거예요. 첫째는 돈이 없으니 둘째인 네가 내라. 왜 우리만 내라고 하냐 하면 남자는 또 왜 이렇게 계산적이냐고 하겠죠. 게다가 해준 것도 없이 받겠다는 심보를 가진 저놈에게 계속 찔러보고 요구할 거고 애한테 뭘 하나 줘도 형네 눈치 보고 시부모한테 이것저것 당한 것 때문에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절대 님 계획대로는 안 돼요. 님 어머님이 첫사위라고 뭐라도 해준다고 하시면 나중에라도 너네 집에서 뭐라도 계속 주고 덮어줘야 할 상황일 텐데 어머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님이 저거 하나로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지경까지 결혼하면 둘이 벌어 형네까지 부양해야 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데이트 통장부터 좀 그랬다, 진심. 내가 돈 안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돈 안 쓰는 여자를 만나온 건지 뭔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어느 날은 남친이 밥 사고 어느 날은 여친이 밥 사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나? 부득부득 통장 만들어. 그런 남자 왜 만나는 거임 도대체. 더치페이 반반이 나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랑 사상이 진짜. 그리고 1000번 만번 양보해서 데이트 통장까지 넣게 했다 치면 뭔가 이건 가스라이팅 해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 같아. 뭔 말 하면 개선책이 없는 여자였어 이럴 듯. 애초에 뭐가 계산적이었는데 사랑해서 연인을 만나면 대가리 속으로는 원단위까지 재면서 단돈 100원도 손에 안 보려고 눈깔 뒤로 기록한 남자가 누군데 누구 보고 계산적이래. 남자분이 글쓴이보다 결혼자금 더 적으면서 시부모 예단을 바라다니요. 오히려 시가에서 성의를 보여 적더라도 예단 먼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아들 결혼에 못 받은 것을 작은아들 결혼에는 왜 받으려고요? 간혹 이런 부분으로 동서지간 갈등도 생긴다고 합니다. 남자분 하는 행동 보니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하겠네요. 님 어머니 힘들게 번 돈으로 시가 부양을 하는 상황인 것은 아시죠? 그리고 예비시댁에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죄다 님 찾을 것 같네요. 형님네는 1순위에서는 제외고요. 미쳤네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지원은 형한테 다 갔는데 그때 예단을 못 받으니 작은아들에게 받고 싶다. 이게 무슨 뺨 맞고 와서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소리예요? 작은 며느리는 호구인가요? 아마 큰애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고 작은아들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효자라 그랬겠죠. 님,
그 결혼하면 앞으로 큰아들은 지 가족 편들고 작은 아들인 님 남편은 너만 참고 이해하면 돼. 이래서 속상한 일들만 생길 것 같아요. 부모한테 다 털어놓고 상의하세요. 님이 아까워요. 어머님이 남편 없으신데도 직장 생활을 아직까지 계속하신다는 건 능력이 있고 회사에서 지급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 쪽은 둘 다 백수백조 돈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님을 꽉 잡아서 팔짝 고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파혼하세요. 그런 집안이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집안은 부모도 일을 하고 그 자식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집안입니다. 물론 가족 회사가 아닌 각자 다른 분야에서요. 그럼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 나올 구석이 있는데 설사 좀 모자라다가도 그거 계획 잡고 보면 다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데 님은 님밖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돈이야 모으면 그만인데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원이나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이야기인데 없는 거 보면 글쎄요. 이 결혼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봐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주는 자식이고 둘째는 받는 자식이네요. 결혼해서도 큰아들과 작은아들 차별이 심하겠어요. 남편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자라왔을 터이고 6천만 원까지 지원해준 자식은 당연한 거고 둘째는 겨우 1,000만 원 해주고 공평하게 못해줘서 미안한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예단까지 받고 싶다니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멍청한 둘째 아들.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요. 친자식이 아닌가? 저는 34살, 결혼한 지 5개월 좀 넘은 유부녀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과의 일 때문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바닥도 좁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공통으로 아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작년 12월 예식장을 잡은 이후에 지금의 사무실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지난 주말 남편과의 간만에 데이트를 했는데 이탈리안 음식점에서요. 평소 찍지 않던 음식 사진을 찍길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사진 찍기 시작한 게 올 초부터였네요. 그러더니 카톡 단톡방에 올리길래 나도 보자 하면서 봤죠. 신혼이라 달콤하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야근입니다. 뭐 이런 답변들이 달리더군요. 단톡방을 끄면 대화방 리스트가 쭉 뜨잖아요. 단톡방 바로 밑에 남편 사무실 여자의 대화방이 있더군요. 그 아이가 성격도 좋고 이쁘고 감각도 있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젊은 시절 절 보는 것 같아 애정이 가던 애였습니다. 물론 얼굴도 봤고 남편이랑 친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었습니다. 단톡방에 그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따로 사진을 보냈더군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간만에 데이트였기 때문에 그냥 얘한테도 보냈어? 무슨 얘기해? 하면서 대충 사진만 넘겨보고 말았습니다. 웃긴 사진, 서로 키우는 동물 사진 이런 것들 보냈더군요. 우리 집도 고양이를 키우고 그 여자애도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뭐랄까 그 때문에 친해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일요일 낮이었는데요. 남편의 핸드폰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낮잠 자는 남편에게 핸드폰 좀 쓰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비몽사몽간에 그러라고 했고 저는 남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의 카톡방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친구와 호텔 간다더니 잘 도착했니? 라며 말을 걸고 여자애는 잘 받아주고 위로 올려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에게 덕분에 영화 잘 봤다 란 표현도 있고요. 다 읽어보기도 귀찮아 스크롤을 쭉쭉 위로 올려봤더니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엄청 많더군요. 서로 술집에 안주를 찍어보내고 2차에 합류하자. 어제 잘 들어갔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같이 해장할까? 밀푀유 먹으러 갈래? 등등 제가 줬던 웃긴 자료들까지 제가 추천했던 맛집까지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었습니다.
저 밀푀유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 여자애와의 카톡 이거 뭐냐고 했더니 대번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딱 2가지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카톡을 남들에게 보여줘도 너넨 떳떳하냐? 내가 너처럼 하고 다니면 당신은 괜찮겠냐? 였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나오는 대답은 괜찮다 였습니다. 영화는 뭐냐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랑 같이 봤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은 제가 그건 잘못 들은 거고 여러 사람들과 약속이 파토되어 그 여자애랑 시간이 남아서 그냥 본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결론은 둘이 본 거였죠. 저 바보 아니고 오히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영민한 편에 속합니다. 여자치고는 담력도 있고 말빨도 좋습니다. 또 제가 있는 분야는 영업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내용 파악도 빠삭합니다. 물론 남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겠죠. 하여튼 딱 느낌이 왔습니다. 불륜이나 바람은 아니지만 애들 호감이구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고 저도 처녀 때 그냥 연락을 씹어버리긴 했지만 유부남들의 연락을 많이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불륜으로 가기 전에 길목에서 이들을 잡아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고 하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맞을 때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처럼 울었습니다. 한창 울고 있었더니 남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이해해 라고 합디다. 하지만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고 떳떳하다고 합니다. 나가달라니까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제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쌍욕하기 전에 나가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샤워하고 그날은 못 들어올 걸 알고 아예 회사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은 여자애한테 쌍욕한다고 해서 나간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 얼마나 큰 이유인가 하겠냐마는 결국엔 쫓아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나가면서 힘들게 하려고 지갑 내놓으라고 해서 카드를 압수하려고 하니까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2개만 일단 뺐고 내쫓았네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장기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문자가 왔더군요. 자기는 지금 사무실이고 나는 떳떳하지만 행동은 경솔했다. 네가 기분 나쁜 거 이해한다. 다른 여자와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요지는 뭐 본인이 결백하고 다만 제 기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겠다고 하더군요.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불가능하고 도대체 무슨 사과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서로 각자 출근을 했고 낮에 회사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만나자고 했더니 못 나오는데 왜 그러시냐고 묻더군요. 유부남 꼬신 여우 꼬리표 달고 싶지 않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뭐 결국엔 못 만났죠. 그 여자애를 만나면 취소하려고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를 만나지 않게 되어 저는 선약 장소에 갔습니다. 한 9시 반인가 10시쯤에 문자가 와서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현관 비밀번호 바꿨네. 문 좀 열어줘. 나 옷이랑 USB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1년분들은 아시겠죠. 주제가 미안한 것인지 옷인지 정신 못 차렸구나 싶어서 제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적은 장문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 받지 못하는 자극과 설렘을 그 여자에게 받아놓고 너는 떳떳하다는 거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참 구질구질하네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어디로 간 것인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 있는데 문자가 옵니다. 자기 집 앞이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옷 좀 갈아입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아침에 제가 나간 뒤에 집에서 옷만 갈아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주제는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 필요하면 시댁이나 회사로 보내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애 때문에 자존심 상한 아내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옷 못 갈아입은 널 어찌 볼지 걱정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네요. 집 앞에서 벨 한번 누르지 않고 문 한번 두드리지 않고 사라지네요. 수요일이 됐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하냐 물었더니 술 먹으려고 친구랑 만났대요. 거기서 꼭지가 돌았습니다. 한가해 보이더군요. 차라리 조언을 얻으려고 만났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말투가 어눌하고 조용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나 지금 땡땡땡 만나서 술 먹으려고 하는데
라며 해맑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날 대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혼하자고 했네요. 남편은 황당해하지만 저는 정말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낮잠 자다가 얼결에 걸린 카톡 가지고도 이 모양인데 이 사람 정말 마음먹고 바람 피웠거나 보호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저를 정신병자로 몰 수 있겠다고 하는 무서움이 들면서 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이 됐는데 진짜 이혼할 거냐고 묻습니다. 하겠다고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모든 SNS를 끊고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금요일이 되어 출근을 했는데 뭔가 촉이 이상한 겁니다. 처음 카톡을 봤을 때 캡처해놓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사무실에서는 메신저를 쓸 테니 더 다른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전화를 걸어 아이디와 비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내놓으려고 기를 쓰더니 결국 내놓더군요. 접속한 메신저에 대한 내용은 과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학은 그 여자애는 유부남의 연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없는 것 빼고는 남편에게는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상사가 예뻐해주고 술 사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정도였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자애가 다른 여자 얘기를 하면서 예쁘다고 하니까 남편이 넌 단아하게 예쁘다 이러는데 와 어이가 없더군요. 영화도 둘이 본 게 확실하더군요. 그 여자애와 남편이 낀 술자리가 파토가 나자 여자애는 혼자 영화를 보고 간다고 했고 남편은 나도 볼래 하면서 영화를 골랐더군요. 그날 전 집에 일찍 오면서 남편에게 약속 있냐고 물었고 약속 있다기에 혼자 밥 먹어야겠네라며 잘 놀다 오라고 집에 일찍 왔길래 술 많이 안 먹었나봐 이랬더니 응 하던 그날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또 어느 날은 마누라가 회사 근처로 출동하니 장소를 이동하자고 여자에게 말하고 또 어느 날은 아내가 오늘은 약속 좀 잡지 말라 했다며 불만 가득한 말투로 여자의 약속을 제안을 거절하고 메신저 내용을 계속 살펴보니 남편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 여자애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와이프 만난 거 아니지 라며 동태를 살피고 여자애가 집에 못 들어가셨냐 묻자 간만에 모텔 갔지 이러고 있고 다같이 친하게 지내야 하는 사이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묻지도 않는데 셔츠는 땡땡에서 구매했었다고 친절하게 말도 해준답니다. 마누라 때문에 미안하다고 3번쯤 사과도 했습니다. 멀쩡한 처녀 오해받아 미안하다면서요. 제가 제일 화난 대화를 하였는데요. 그 여자애가 부인분 회사라도 쫓아가셔서 대화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처가에 찾아가야겠어. 딸내미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남편 절친과의 대화 내용도 봤습니다. 그 절친도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일반 사람들이 상식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좋다는 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화를 보니까 둘이 오순도순 그 아가씨 걱정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여자의 눈을 못 쳐다보겠다는 둥, 멀쩡한 처녀 오해받게 해서 어떠냐는 둥, 그 여자애가 마음이 여리다는 둥, 부인 진짜 너무하다는 둥, 진지하게 심리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한다고 화낼 거라는 둥,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는 둥, 오늘 잠자리를 찾아봐야겠다며 영등포 쪽 모텔 얼마쯤 하죠? 선악구도로 따지면 전악인이 되어 있었네요. 아 길어지네요. 생략할 거 생략하고 짧게 쓸게요. 그래서 시댁에도 결국엔 상황을 알렸고 저녁에 모이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남편 똑같은 소리 똑같이 할 것 같고 가봐야 실수였다니 이해해라 이러실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남편한테 장문의 문자가 오대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댁에서 시켜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와 해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투는 뭐뭐함, 뭐뭐이었음 같은 딱딱한 말투였죠. 하여튼 똑같았습니다. 본인은 떳떳하고 네 마음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정한 거죠. 나는 떳떳하고 결백하지만 네가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이틀 뒤 일요일에 시아버님이 사과하고 오라고 시켰는지 집에 왔더군요. 와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엄청 미안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전 다 필요 없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만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인정 못한다며 나갔네요. 그게 일요일이고 목요일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연락이 없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길 바랬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실수든 잘못이든 인정을 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또 어차피 내가 벌고 남편 전업주부 시킬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또 있는 거고 잘못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아니랍니다. 그냥 친해서 영화 본 거고 그냥 친해서 술 먹고 사진 보내고 친해서 2차에서 만나고 친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한 거라고 합니다. 그 여자애랑 단 둘이 만난 건 영화 본 거밖에 없고 다들 다른 사람이 껴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여자애한테 소개팅을 제안할 정도로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개팅 같은 소리 하네요. 여자분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핑계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신저로 언제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걸 갖고 늘어지냐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제가 추천한 맛집도 자기는 너무 매워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 그 여자애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한번 가자 이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었대요. 여러 사람 같이 간 거래요. 둘이 만난 거 영화 한 번 본 게 끝이라고 하네요. 말은 안 했지만 업무 시간 도중에 여자애가 땡땡땡님 시간 되시면 저랑 둘이 차 한잔 하실래요? 둘이? 이러면서 차를 한잔 하던데 그건 뭐죠? 저도 와인 좋아하는데 집에 한 병도 사다 놓지 않고 사무실에 몇 병 사다 놓고 그 여자에게 사람 좀 모아보라 하면서 와인 깐다고 했던 사람이네요. 그래도 단둘이 만난 거 몇 번 안 되겠죠. 그래도 그 여자애가 껴있는 모임에는 기필코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마음 알죠. 단둘이 만나는 거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보고는 싶고 하니 많은 약속을 만들고 그 여자애에게 술자리를 제안해봤던 마음이요. 지금 남편은 자기가 단둘이 만난 건 한 번이고 영화 봤다고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게 지금 천추의 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혼하든 안 하든 지옥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원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요. 그거만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마음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살 자신은 없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증거될 게 뭐가 있냐고 하겠지요. 그래요.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보면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꼬실 때 혹은 찝쩍거릴 때 남편의 화법을 쓴다는 것 정도죠. 물론 저도 주위에 남자 사람 많습니다. 단둘이 먹을 때도 있고 여럿이 모일 때도 있죠. 그래도 안부 정도 묻는 정도이고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회식이면 회식 때문에 만납니다. 가끔 친구 남자와도 단둘이 만나서 남자들 심리는 이러냐 이러면서 남편과 투닥거리는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녀관계에 저는 어찌 보면 관대하다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죠. 다만 마음이죠. 마음이 없으면 남편과 여자애처럼 저렇게 길게 지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결혼하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참아줘야 할지 아니면 너는 정말 잘못한 거라며 지금처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참한 마음에 만사가 귀찮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후기. 글쎄요. 제가 왜 글을 남기는지도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힘든 시간을 지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 정도로만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 글이 쓰이든 간에 그간의 일을 남기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남편은 2달간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결국은 아들 편이더군요. 시아버님은 제 마음을 풀어주신다며 만나자고 하시고서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만만한 성격은 아니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더니 증거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애와 남편이 대화한 장장 136페이지의 메신저 대화 프린트를 해서 가져다 드린다니까 결국에는 그 여자애가 결혼식 날 왔었던 게 기억나는데 애가 끼가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더군요. 물론 그 여자애가 개념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아들 책임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잘못 아는 거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라고 하셨고요. 나이는 나보다 많은 손아래 시누이는 그 와중에 성묘가자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 몇 번 안 받았더니 전화 안 받으면 기분 나아지시나요?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더군요. 아 진짜 예의 같은 소리 하네요. 시댁 생각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뭐 하여튼 시댁은 남의 편이라는 진리를 신혼 초에 빨리 알았다는 것이 수학이네요. 시댁요, 시어머니 대학도 나오셨고 시누이들 다들 유학 다녀오고 한국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러더라고요. 시댁 어른들 말씀이 네가 남편을 내쫓아서 제가 저렇게 엇나가는 거 아니냐고. 시댁이 되면 다들 저렇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자잘한 건 생략할게요. 하여튼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을 내놔라.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리고 핸드폰 등 사생활을 무조건 오픈하고 술 먹지 않고 칼퇴근하면 신뢰를 부여잡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받은 상처가 크니 한동안 추태 떨지도 모르겠다. 그건 네가 감안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했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명의 바꾸는 것도 시부모님이 펄펄 뛰셨지만 뭐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한 것 같고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술도 꼭 허락 받고 먹고 늦으면 늦는다 꼭꼭 얘기를 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인 줄 알았죠. 알았는데 제가 남편 핸드폰을 검사하다가 이 자식이 대출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쓰면서도 자작 같네요.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웃음만 나네요. 결혼할 때 사실 저는 맨몸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주야장천 결혼하자 해서 난 돈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 애 키우는 것도 싫다고 했더니 다 괜찮대요.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하나 있었는데 완공되지 않아서 잠깐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혼수 필요 없게 최고 사양으로 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 딸내미 시집 보낼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니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참 괜찮은 모습이었고 일도 같이 해본 적이 있으므로 진짜 나쁜 짓 안 하리라 생각을 했죠. 하여튼 결혼할 때 남편에게 대출이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3천만 원이래요. 저도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좀 핑계를 대자면 남편과 제가 있는 분야는 백수 시간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직군이에요. 그래서 연봉도 좀 셉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갚을까 했더니 용돈에서 알아서 갚자길래 탐탁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죠. 물론 저는 결혼 6개월 안에 다 갚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사갈 아파트는 대출이 얼마냐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래요. 아버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걱정 말래요. 이걸 읽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하긴 했으니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했어요. 사실 문서로 떼우라고 하기도 좀 그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댁이 좀 잘 사십니다. 별 문제 있겠나 싶었고요. 솔직히 대출이 있건 없건 제대로 이야기해줬으면 좀 잔소리는 했겠지만 가정경제 계획을 제대로 짜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편 핸드폰을 보니 은행원과 대화한 카톡이 있더군요. 대출 이율이 낮은 상품이 있는데 바꿔보시겠냐? 알겠다.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쭉 읽어보니 남편이 대출을 2군데 가지고 있더군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참, 자기 대출 얼마나 남아있어? 많이 갚았어? 응, 갚고 있어. 은행 어딘데? 농협. 농협만 있어? 응. 와, 이때부터 족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협에 2,500이라고 하대요. 2군데 대출 있는 거 아니까 이실 짓고 하라니까 제2금융권 한 건 더 있는데 합쳐서 5,000이래요. 결국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씀씀이가 너무 커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4년 전에 1억 1천의 빚을 대출받아서 메꿨더군요. 직업이 좋으니까 그 정도는 쉽게 나왔나봐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던 놈이 1억 1천의 빚이라니 그건 다 유흥비로 탕진했더군요. 사실 제가 경제관념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관리하는 건 좀 귀찮아 해요. 그래서 경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권 내놓고 너희 공인인증서를 내놓아라. 그리고 용돈 받아 생활하라고 했더니 인간적으로 그러지는 말자 이러대요. 자기 그래도 4년 동안 2천만 원이나 갚았다고 결혼 전에 몰랐냐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몰랐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술이나 한잔 밥이나 한 끼 먹고 비싼 와인 좋아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이겠지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 제 잘못일까요? 카드 명세 보니 적게 쓰면 한 달에 350, 많게 쓰면 한 달에 750, 1년 평균 따져보니 520만원씩 썼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방 다니지 않는 건 제가 알고요. 이 자식이 비싼 와인 좋아합니다. 술 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도 결혼하고 용돈 넉넉하게 줬습니다.
한 달에 150에 성과급이나 부수입은 너 가지라고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 좀만 웃을게요. 저딴 게 내 남편이었다니 깜빡 속았군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들겠다는 적금도 제가 넣고 있었더라고요. 이 자식은 뭐 이렇게 똘끼가 넘쳐나는지. 그래서 남편 혼자만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상환 계획을 세워와라. 참 아파트 문제도 너 꼬라지를 보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으니 우리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알아와라 했습니다. 지금 너는 여자 문제도 일으켰고 빚에 대해서도 사기를 쳤다. 네 월급으로 어떻게 빚을 갚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만 기다리고 있는 불효막심한 강아지로 보인다. 지금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한다. 내가 맘만 먹으면 사기 결혼으로 후번 걸 수도 있다.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시댁에 잘 다녀와라. 남편이 시댁에서 빚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대요. 여자 문제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돈 문제까지 바로 터지니까 자기 아들이 또라이인 걸 이제는 아신 거죠. 사실 시댁에서 갚아주실 거란 기대도 안 했습니다. 처지 바꿔서 제가 부모라도 안 갚아줍니다. 다만 뭐 남편의 1억 천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아파트 대출이자는 내주시겠다고 했다네요. 알고 보니 아파트도 사실은 원래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려고 했었는데 아들내미 괘씸해서 너희가 갚아라고 하셨대요. 저 같아도 시댁 어른들과 같은 선택을 했을 듯 합니다. 뭐 그건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요. 남편이 또라이 흥건한 걸 아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요샌 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지고 있던 카드 싹 다 자르고 체크카드 하나 남겼어요. 용돈을 4분의 1로 줄였고요. 지도 인간이긴 한지 그것도 감사해야 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줘서 고맙다고요. 시댁이 잘 살지 못했다면 이혼했지 싶네요. 솔직혀. 시댁 제사 갔더니 아버님이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일도 제대로 못 시킵니다. 왜 이렇게 웃음만 나죠? 나 초월한 듯 현자 타임인가? 이혼하지 왜 않냐? 너도 바보 같구나.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글쎄요. 생각보다 이혼이 쉽진 않더라고요. 뭐 하여튼 남편은 지금은 깨갱거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시키는 건 곧잘하고 약속한 거 꼭꼭 지키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네요.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혼하듯 안 하듯 미련도 없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애는 안 낳습니다. 원래도 생각 없었고 남편을 못 믿겠습니다. 후기 2. 제가 욕을 엄청 먹고 있었네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정신력이 나가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웃음만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괜히 썼네요. 똥칠하면서까지 오래 살 생각도 없어요. 저더러 아파트 챙겨서 좋냐, 정신 승리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가기 전에 잠깐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돌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 썼었나 봐요. 어차피 돈의 출처가 남자 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송한다면 제가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명의 돌려놓으면 그게 제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전 가질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같이 살면서 남편이 사고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핀을 걸어놓은 거죠. 이혼 완료되는 대로 집 처분하면서 좋게 해결할 거예요. 어차피 1년도 안 살았고 이 집에서 워낙 큰일을 겪어서 집 따위 개나 주라죠. 저더러 그런 남자 세상에 풀어놓지 말고 꽉 잡고 살라는 댓글 봤는데 세상에 풀어놓게 됐네요. 사실 남편이 멍청이 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으려나요? 희망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거기서 체득해서 비롯된 행동 패턴의 변화가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결혼해보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일 겪고도 같이 사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후폭풍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풍 2번 맞을 땐 걱정만 됐었는데 태풍 지나간 후에 잔해 치우고 뒷정리하는 거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그 예로는 대출금 갚기 시작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 여자애랑 먹고 마신 돈도 내가 갚아주는구나 이 생각? 조금만 웃을게요. 이젠 안 갚아줄 거지만 내 월급 조금이라도 빚 상환에 썼다는 게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래도 바로 이혼 생각 안 하고 조금 참아본 거 후회는 없어요. 혹시 정말 잘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름 심사숙고한 거니까요. 결혼할 때는 왜 몰랐냐는 거. 머리 좋은 남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남편 평판도 좋았고요.
어휴, 다 지난 일입니다. 왜 글을 남기냐면 제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혼녀 딱지 붙인 거 분명 후회할 거예요. 그때마다 읽어보고 마음 다 잡으려고 그래요. 일기장에 쓰면 감성적으로 되지만 많은 분들이 욕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들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행복해지러 갑니다. 5년 뒤 최종. 5년 만에 다시 와봤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간 여기를 끊었다가 일 때문에 잠깐 들러온 김에 예전 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옛날 제 모습을 저도 잊고 있었는데 새록새록 기억도 나고 제가 저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감회가 새롭네요. 그간의 사건 사고를 설명해 드리는 게 도리에 맞겠죠? 합의 이혼까지 하고 나서 그 당시 2억이던 전셋집이 문제가 됐었네요. 돈은 그 남자 쪽에서 됐지만 명의는 제 명의였죠. 이혼 후에 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상황에 전 남편이 문자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책임이 있으니 5천만 원 줄 테니 나머지는 돌려주라며. 그런데 그 어투가 완전 진짜 문자를 받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 5년 전인데도 생생하네요. 거지 적선하듯이 5천을 받고 떨어져라 하는 느낌? 어차피 제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도 없는 놈이 왜 저렇게 재수없게 말하는지 집 주인한테까지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을 저에게 주면 집 주인을 소송하겠다고 협박하고 집 주인도 열받을 대로 열받고 하여튼 그래서 3자 대면까지 한 자리에서 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명의는 저고 그러니 저한테 주시라. 혹시 저 사람이 집주인분들께 소송하면 제가 비용과 소송 대리 다 해드리겠다고요. 공증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전세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대로 뺏기면 난 정말 등신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책 배우자 주제에 뭐 저리 뻔뻔한지. 그랬더니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진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어차피 다 남자 쪽 돈이고 욕심도 없었고요. 알아보니까 1년도 안 살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 간다고 해도 저한테 떨어지는 게 10%도 안 될 수 있다는 비관적 상황이었지만 금액 상관없이 최대한 괴롭히다 돌려줘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변호사 소개받고 저도 맞고서 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재산과 관련한 전 남편의 등신짓, 상간녀 소송 등 그리고 그놈이 진 빚 2천 제가 갚아줬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2년여에 걸쳐서 싸웠습니다. 그쪽은 돌려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부모님 돈이어서 집에서 압박이 심했을 거예요. 그놈은 무조건 빨리 해결하는 게 최우선인 걸 알기에 전 여유롭게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돈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재판 길게 끄는 게 더 중요하니 최대한 질질 끌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이것저것 문제 삼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쉽게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그 연놈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관통죄도 없어졌고 불륜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닌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와 변호사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비록 위자료는 적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고생 많았다고 하늘에서 좋은 판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재판 내내 제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성심성의껏 들어주셨거든요. 그 두 사람 합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셨더라고요. 여자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남편은 부인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고요. 제가 결혼 유지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해서 불이익 받을 것을 고려해 위자료를 세게 계산해 주셨더라고요. 은인이죠. 50대 여성 판사셨는데 아직도 고맙습니다. 1심에서 그놈 1억 9천 위자료 제가 갚아준 전 남편 빚 2천 포함 판결이 나왔는데 저 일부러 2심까지 갔습니다. 9천도 많이 받은 거라며 주위에선 그만하라길래 전 돈 목적이 아니고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3심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판사분들은 조정을 권하시더라고요. 3심까지 가봐야 기각될 게 분명하고 자기들이 볼 때 1심 판결에 저한테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을 받으면 제 금액을 깎게 될 수도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 돈 필요 없다. 제 억울한 걸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 뻔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던 판사님께서 눈빛이 좀 흔들리면서 그러면 조정으로 가서 돈을 좀 올려주는 쪽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저를 위해 나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결국 1억으로 정리됐습니다.
여담이지만 변호사님께서도 1년도 안 살았는데 50% 가져오는 거 처음 본다며 자기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를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실명 가리고 흔쾌히 쓰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1심 재판 결과가 있으니 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전 남편에게 돈을 줘야 하는 기한을 넘겨 6개월 후에 줬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 돈 달라 이자도 내놔라 닥달하길래 2판 4판으로 안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 풍기면서 언제 주겠다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더니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제 성격 아니까 그랬겠죠. 지금 생각하면 제 스타일 아는 놈이 그런 짓을 한 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여튼 약속한 날짜에 원금만 보내줬습니다. 전 남편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남자 부모님 성격에 진행 상황을 아들한테 아주 자주 점검하셨을 분들이라 하여튼 저는 그 돈을 미천으로 재테크 투자를 했고 주위 분들 도움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혼녀는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아야 한다며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투자처 권해주시고 하여튼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울해하지 않고 잘 이겨냈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었고 또 주위 분들도 이혼녀라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잘 대해주셨고 경력도 딱히 문제 없었고요. 좋은 남친도 만나서 연애도 하고요. 오히려 이혼 후 잘 풀린다는 케이스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년 그냥저냥 지내고 있었고 앞에 쓴 글에도 있다시피 전 남편은 같은 분야에 있던 터라 간간히 소식은 건너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 회사가 갑이고 전 남편 회사가 을인 상황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까지 와서 자기네 회사를 써주십사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굽신굽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맞을 정도.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인 걸 다 알고 있었고 저는 일하느라 그 인간이 들어오는 걸 못 봤는데 나가는 모습을 슬쩍 봤거든요.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가더라고요. 업무 얘기가 잘 안 될 걸 알고 있었기에 업무 때문이겠지 날 본 건가 못 본 건가 싶었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절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고 하네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한 줄 몰랐던 듯 합니다. 원래도 탈모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더 빠졌더라고요. 살도 엄청나게 찌고 누가 봐도 엄청나게 늙은 느낌. 좀 측은하기도 했네요. 하여튼 우리 사무실의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 전 남편의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 때문은 아니고요. 전 남편 회사가 굳이 우리 회사와 더 이상 계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전 남편 회사는 저희가 계약을 안 해주면 망하는 구조라 큰일이네요. 상간녀도 이 분야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그 상간녀가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다 알려줍니다. 처음엔 그 여자애가 결혼하면 결혼식장 가서 깽판을 놓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우연히 복수할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여자애가 평생 일해봐야 제 지금 직급을 꿈도 못 꾸는 직급이기도 하고 혹시나 걔가 일을 무척 잘해서 좋은 자리 가면 저랑 부딪힐 확률이 더 늘어날 테니까요. 조정 합의는 받지만 1심 판결문이 있으니 그 여자애가 부정행위한 거, 위자료 준 거 물론 바보 같은 전 남편이 대신 내줬지만 어차피 재판 기록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저한테 어줍잖은 짓 하면 그거 업계에 뿌려버리면 되거든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안 먹고 처리했을 텐데 자업자득이죠 뭐. 간단하게 인사만 드려야지 했었는데 길어졌네요. 하여튼 아직은 이혼한 거 1도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욕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다들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욕먹으니까 정신도 차려지고 응원해주시니 힘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행복해지러 간다고 인사드렸는데 그렇게 맘먹고 사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 말도 안 된다 소설이다 하시는데 1심에서 판결이 저에게 너무 좋게 나오니까 다들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며 그 두 사람들도 별일 있겠냐 싶어서 이혼 변호사 아닌 아무 변호사 썼다가 된통 당한 거고요. 걔들은 2심 가서 이혼 변호사로 교체했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 홈피에 게시된 제 판결문도 링크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되나 싶긴 하네요. 평천역 이수 법률사무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전 남편이 분수에 맞지 않게 카드 씀씀이 기록이 있는데 반해 저는 가정경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 판단을 재산 기여도 산정할 때 포함시켜 주셨어요. 저도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 겪은 일은 극적이어서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네요. 너무 통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증거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래도 썼지만 판사님들, 변호사님들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략하게 썼지만 전 재판 다 참석했고 적극적으로 판사님들께 어필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변호사만 보내고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것 또한 자업자득이죠 뭐. 어떤 판사가 얘기하길 다 들어주냐고 하시던데 이혼 재판 안 받아보신 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해할게요. 저도 제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인간사의 문제이니만큼 형사사건처럼 인간미 없게 하지 않고 얘기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년씩 걸리는 소송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 남편 회사 망하는 구조 못 믿으시겠다는 분들 많은데 세상엔 많은 사업 구조가 있으니까요. 회사 이름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구구절절 적지는 않을게요. 업계도 좁고 좀 특이한 분야라서요. 하여튼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작이라고 하신 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처음엔 저도 안 믿겼으니까요. 제 친구들에게도 댓글에 관해 얘기했더니 제 케이스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이혼 사례라며 남들이 보기엔 안 믿을 거라며 성공했다 자식 이러면서 웃네요. 너무 완벽한 끝 맞습니다. 이혼해서 잘 풀리는 케이스가 진짜 저더라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행복해지려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